그런데 이 사무라이들한테 가장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뭘까요? 사무라이가 죽는 법. 할복이죠. 할복입니다. 이 배 속에 영혼이 있다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배를 가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이 순수한지 순수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제 30편입니다. 네, 30편 동안 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30편 올 동안 제가 일본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2회에 걸쳐서 일본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제목은 사건과 인물로 본 일본 전국시대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히 21년도에 일본과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 도쿄올림픽 있는 거 아시죠? 이 팬데믹 상황에서 과연 이 도쿄올림픽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 그 전 세계의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일본이 원래 2가지 정도의 국제적 민폐를 끼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리 해양에 방류를 한다 그래가지고 주변국들의 큰 반발을 지금까지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에서 일본 국적의 컨테이너 선박이 좌초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가 한 6일 동안 올스탑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국제적 민폐를 많이 끼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은 개인적으로는 이웃끼리 폐 끼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녀들한테 부모들이 공부해라 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한다고요? 이웃에 폐를 끼치지 마라. 그런데 이웃에 가장 많은 폐를 끼치고 있는 나라, 주변국에 가장 많은 폐를 끼치고 있는 나라 일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일본의 이중성에 대해서 80여 년 전에 과연 일본은 왜 이런가? 이런 것을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분일 겁니다. 굉장히 미모의 문화 인류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책이 씌어질 그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미국 정부를 멘붕에 빠뜨리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패전을 눈앞에 두고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복하지 않고 할복을 했죠. 미국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 일본인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 인류학자였던 이 루스 베네딕트한테 일본이 왜 이러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으니 네가 한번 연구를 해보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이 국화와 칼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이 루스 베네딕트가 일본을 가지 않고 저술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일본인에 관한 가장 저명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2차 세계대전 때 전범을 3사람 정도 꼽으라 그러면 히틀러가 있겠고요. 무솔리니 그리고 일왕이죠. 히로히토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자살을 했었고 무솔리니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히로히토는 어떻게 되었죠? 그대로 신변 안전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일왕의 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죠. 이렇게 전후 미국의 판단에 그리고 대응책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책이 국화와 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화와 칼 초판인데요. 이 국화와 칼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예술가를 존경하며 국화 가꾸기에 몰두하는 국민이자 칼을 숭배하고 무사에게 최고의 영예를 돌리는 국민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인들은 평화를 사랑하면서 또는 이 폭력성이 있는 굉장히 공격적인 국민성을 가진 나라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이중성을 딱 꼬집은 책이 국화와 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화 말고도 일본을 상징하는 꽃이 하나 있죠. 과연 일본의 역사는 벚꽃 엔딩이 가능할까요? 자, 벚꽃 명소 오사카성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오사카성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야, 많이 가보셨네요. 저도 가봤습니다. 이 오사카의 랜드마크가 오사카성이고요.
이 오사카 성 안에서 가장 중심된 건물이 바로 천수각입니다. 이 천수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가 누렸던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건물이 천수각입니다. 그런데 이 천수각 건물,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만들어진 이 천수각 건물은 1931년 때 벼락을 맞아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예, 전소가 되었죠. 다시 재건한 건축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 천수각인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취향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취향 보니까 어떻습니까? 금이 많이 붙어 있죠. 예. 천수라습니까? 예, 천수각이고요. 이 오사카 성 안에는 벚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벚꽃 보러 전부 다 이 오사카 성에 많이 가죠. 이 벚꽃은 일본인들은 논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논에는 뭐가 납니까? 쌀이 나죠. 바로 이 꽃잎이, 벚꽃잎이 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환생과 생명을 또 상징하기도 하는 게 벚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벚꽃은 무사 정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영화 추신구라의 한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추신구라, 충신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도시대 때 가복기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가복기 중에서 가장 일본인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가복기가 추신구라고, 이것을 영화화했는 요 장면이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데요. 이 추신구라와 관련되어 가지고 국화와 카레도 나옵니다. 47론인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 루스 베네딕트가 이 일본과 일본인의 국민성을 다루면서 이 장면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7론인, 이 론인은 주인이 없는 낭인을 론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주인, 주군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활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신들이었던 47명이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면서 마침내 복수에 성공을 하는, 그리고 집단 할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추신구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47명이 집단 할복을 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가문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주군을 위해서, 주군의 복수를 위해서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면서 복수에 성공을 하고 집단 할복을 하는 이 영화. 일본인들은 굉장히 이 47명을 존경합니다. 그들의 복수가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죠. 이 추신구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바로 이 대사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이 대사가 나왔습니다. 꽃은 벚꽃, 사람은 무사. 이것 때문에 이 벚꽃이 무사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사, 사무라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1880년에 촬영한 일본 무사 집단의 모습을 여러분은 보고 계시는데요. 키가 좀 작죠? 원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한 10cm 정도 작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차이가 없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7세기 때부터 일본에 덴무천황이라고 있습니다. 육식을 금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식을 먹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육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졌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키가 작죠. 그런데 이 사무라이,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섬길까요? 교토에 있는 귀족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귀족을 섬기면서 그 귀족들한테 토지를 할양을 받죠.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자그마한 토지의 영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무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무라이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칼이죠. 사무라이는 칼을 절대로 손에서 놓으면 되지 않습니다. 사무라이는 칼 두 자루를 들고 다닙니다. 긴 자루의 칼 하나하고 짧은 자루의 칼 두 자루를 들고 다니는데요. 만약에 사무라이가 집 밖을 나갈 때 칼을 놔두고 나갈 때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포르투갈 선교사가 사무라이들을 보고 이런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이들은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칼을 차고 다니며 잠잘 때는 베개맡에 칼을 두고 잔다.
이렇게 무기에 의존하는 사람을 내 평생 본 적이 없다. 이들은 매우 호전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뿐만 아니고요. 여성들도, 사무라이 집안의 여성들도 사무라이 정신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가문과 내 가족을 위해서 명예로운 죽음도 역시 사무라이 여성, 그러니까 사무라이 집안의 여성한테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적들에 의해서 내가 능욕을 당할 일이 있을 때는 자결로서 그 목숨을 끊어야 되는 것도 사무라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라이들한테 가장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뭘까요? 사무라이가 죽는 법. 할복이죠. 할복입니다. 세푸쿠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락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할복은 제가 가장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복. 왜 배를 가를까요? 이 배 속에 영혼이 있다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배를 가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이 순수한지 순수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할복도 굉장히 격식을 갖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시나 유언장을 작성을 하는데요. 그 유언장에는 보통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군의 명예를 위해서 주군이 나의 가족과 식솔들을 부탁한다 라고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할복을 하는 사람들이 사무라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무라이들의 시대가 일본의 막부 정치입니다. 그러면 일본 막부 정치 한번 차근차근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중세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헤이안 시대인데요. 이 헤이안 시대에 최고 세도 가문이 있습니다. 후지와라 가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후지와라 가문의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등나무입니다. 등나무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죠? 넝쿨이 막 올라가죠. 그래서 이 후지와라 가문의 이 등나무는 후지와라 가문의 번영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 후지와라 가문은 일본판 이자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겸 가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자겸 들어보셨죠? 고려시대 때 이 최고의 문벌 귀족으로 알려져 있는 경원 이시 가문이죠. 이 경원 이시 가문에서 이자겸은 어떻게 해서 권력을 누렸습니까? 자신의 딸을 고려의 왕한테 시집 보내면서 최고의 외척 가문이 되었죠. 일본 최고의 외척 가문이 후지와라 가문입니다. 딸을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가문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연에서 여러분한테 일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천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덴노라고 이야기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구별을 하시는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천황가에 시집을 보내면서 최고의 외척 가문으로서 세도를 부렸던 후지와라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후지와라 가문이 어떻게 해서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되었는지를 방금 얘기를 했고요. 바로 섭간 정치를 통해서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섭간 정치, 되게 어려운 정치 같죠? 세컨 세이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오늘 막부 정치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잠시 이야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쇼라고 있습니다.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한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섭정이 되겠죠. 보통 이 천황, 그러니까 일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척이었던 이 후지와라 가문에서 섭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황의 그 권위를 가지고 대신 통치하는 그런 정치를 우리가 보통 시쇼, 섭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황도, 일왕도 나이가 들겠죠. 성인이 되면 이 시쇼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권력을 놓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간파쿠라는 직위를 겸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관백이라고 합니다. 관백. 그래서 시쇼와 간파쿠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하는 거. 혹은 너무 이게 시간차를 뭐 거치더라도 시쇼를 하고 또 간파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섭간 정치를 통해서 일본 최고의 권력을 잡았던 집안이 후지와라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몇 대에 걸쳐가지고 이 섭간 정치를 하겠지만 계속 할 수는 없겠죠. 항상 딸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딸을 놓지만 이 딸을 천황 가문에 시집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시집을 가가지고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섭간 정치를 통해서 이 후지와라 가문이 통치를 하는 동안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율령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권력이 무너지는 거죠. 부정부패, 매간매직이 판을 치게 되죠.
그러면 지방을 컨트롤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지방이 컨트롤되지 않으니까 지방에는 도적대가 날뛰고 그리고 밀란이 판을 치게 되죠. 그러면 이 도적들로부터 그리고 밀란을 일으켰던 농민들로부터 내 재산과 내 집안과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사무라이, 무사 집단이 필요한 거죠. 이래서 일본 사회에서 무사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헤이안 시대에 대표적인 무사 가문이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겐지와 헤이시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시,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원시가 있습니다. 이 원시와 평시가 싸우게 되는데요. 하늘 아래 두 태양은 없죠. 일본 역사상 아주 유명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겐페이 전쟁 들어보셨습니까? 겐페이 카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원평 합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5년간에 걸쳤던 양 집안의 결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겐지 가문은 흰색 깃발을 사용을 했고요. 우리가 헤이시 가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페이시 가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붉은색 깃발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백기, 하나는 홍기를 사용했죠. 이게 겐페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겐페이 전쟁을 통해서 바로 이 원시 가문, 겐지 가문이 승리를 거두고 마침내 막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겐지 가문이 승리를 해서 일본 최초의 막부가 만들어졌는데요. 무슨 막부입니까?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겐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막부의 수장이죠. 최초의 쇼군입니다. 일본 무사 정권의 창시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입니다. 여러분, 쇼군은 미나모토노, 다시 말해서 겐지 가문에서 계속 나와야 됩니다. 겐지 가문하고 직계든 반계든 외척이든 연결이 되어야만 일본 사회에서 쇼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굉장히 출생이 천합니다. 천민 출신이기 때문에 천황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쇼군직을 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 출신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미나모토노 가문, 이 가문이 그래서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가문이라는 거죠. 막부, 우리는 바쿠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전시의 천막 관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천막입니다. 이게 바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그 지휘 본부를 우리가 막부라고 하는데요. 이 막부가 바로 정권의 어떤 그 하나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 특유의 사회 구조를 탄생시킨 가마쿠라 막부인데요. 바로 겐페이 전쟁에서 가마쿠라 막부가 나왔다고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특유의 사회 구조, 굉장히 이종적이라는 거죠. 권위는 누가 갖고? 덴노, 천황, 일왕이 갖습니다. 이 권위란 말은 바로 쇼군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신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요. 쇼군만 임명을 합니다. 군사력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일왕, 천황은 막부 정권 내내 허수아비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연애를 통해서 맨날 잔치만 하게 된다는 거죠. 권력은 누가 갖습니까? 쇼군이 갖습니다. 모든 권력을 이 쇼군이 갖고 대신에 이 쇼군을 임명할 수 있는 상징적인 권위는 덴노가 갖는 이런 사회 구조가 가마쿠라 막부를 통해서 탄생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겐페이 전쟁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본 사회에 굉장히 그 유산이 많습니다. 당구 좋아하십니까? 네. 당구 한 적 있으십니까? 네. 선생님 당구 좋아하세요? 네. 자, 당구에 복식 경기라고 있습니다. 둘이씩 짝을 지어서 하는 거죠. 이걸 겐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 평시 이렇게 짝을 나누어 가지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걸 겐페이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당구의 복식 경기를 겐페이라고 하는데 겐페이 전쟁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이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연말만 되면은 일본에서 홍백가합전이라고 일본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 가수들도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홍백가합전. 다시 말해서 이 홍백은 겐페이 전쟁 때 그 두 가문의 깃발, 홍기, 백기. 그래서 이 홍백가합전에서 홍백이란 말을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를 사용합니까? 청백을, 청군, 백군 이렇게 사용하죠.
이것은 그 오방 색깔에서 이 청기, 백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일본은 겐페이 전쟁에서 홍기, 백기, 홍백이 나왔다고 하네요. 세이타이 쇼군. 제가 방금 쇼군에 대해서, 미나모토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세이타이 쇼군은 한자로 읽어보면은 정의대장군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근데 오랑캐를 정벌하는 대장군입니다. 그래서 세이타이 쇼군, 쇼군을 우리가 보통 장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본에서 오랑캐,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오랑캐는 누구였습니까? 요진족, 만주족 이런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불렀죠. 일본 내에서 오랑캐는 누구였을까요? 오랑캐가 있다니까요. 일본에서도. 홋카이도의 원주민 아이누족이 일본 사람들한테는 오랑캐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누족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 보면은 에미시라는 곳이 있죠. 여기가 홋카이도입니다. 이 큰 섬이 바로 혼슈 섬이고요. 혼슈의 오른쪽 간토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간토 지방 일부하고 그리고 이 홋카이도 여기에 바로 아이누족이라고 일본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본인들보다 1만 년 먼저 여기에서 살았던 인물들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백인처럼 생겼죠. 피부색이 굉장히 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수염이 굉장히 많습니다. 털이 굉장히 많죠. 이런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들을 아이누족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일본인들을 만났을 때 수염이 많고 털이 많고 얼굴이 조금 희꺼무리하다 이런 것은 아이누족하고 혼혈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아이누족을 정벌하러 떠났던 장군들을 우리는 보통 쇼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쇼군 밑에 다이묘가 있거든요. 이 막부 정권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쇼군 밑에 다이묘, 보통 우리가 중세 영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일본의 쇼군은 좀 특이하게 슈고 다이묘가 있고요. 그리고 센코쿠 다이묘로 나중에 전환이 됩니다. 그 전환점이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이야기해드릴 오닌의 난이라는 그런 난이 있습니다. 다이묘를 우선 이야기하기 전에 막번 체제에 대해서 잠시 알고 가도록 합시다. 막번 체제는요, 막부하고 번을 합쳐서 우리는 막번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막부는 직할지만 통치합니다. 누가? 쇼군이. 대신에 번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다이묘의 영지를 우리가 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막부는 쇼군의 통치구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번은 17세기 기준으로 전국에 240개 정도가 있었고요. 다이묘의 영지입니다. 그러면 다이묘는 누가 될까요? 쇼군으로부터 1만 석 이상의 소출이 나오는 그 땅을 받은 자를 우리가 보통 다이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사카성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사카성에 가면은 이 천수각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천수각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오사카성 외곽의 아주 거대한 석축을 여러분은 보셨을 겁니다. 이 석축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고인돌보다 무게도 크기도 더 큰 이 석축이 어떻게 여기까지 옮겨왔을까? 바로 영주들이 쇼군한테, 교토에 있는 쇼군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 경쟁을 벌였다는 것을 이 석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여야 되죠. 쇼군한테.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이 거대한 화강암을 오사카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자, 센코쿠 지다이 전국시대의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사카를 좀 전에 구경을 했고요. 자, 지금은 일본의 경주라고 일컬어진 교토 거리를 여러분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토 가보셨죠? 이 교토 거리 굉장히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거리 같은데요. 어쩌면 2차 대전 말기에 미국으로부터 원폭의 그 현장이 될 뻔했던, 초토화가 될 뻔했던 현장이기도 한 곳이 교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가 미국의 첫 번째 원폭 투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계산에는 교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교토가 원폭 투하지로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막판에? 당시 미국의 이 전쟁을 총지휘하는 장군이 그 헨리 루이스 스팅슨이라는 사람인데요.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요. 이 사람이 과거에 일본 교토에 신혼여행을 왔답니다. 허니문의 장소라는 거죠. 교토가 파괴되면 내 추억이 파괴된다. 내 추억이 산산조각 난다. 절대 교토만은
원폭 투하지에서 제외해달라. 그래서 이 일본 교토는 원폭의 투하지에서 제외되었다는 거죠. 대신에 그 이전에 한 번 초토화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해드릴 오닌의 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닌. 이 이름 굉장히 예쁜 이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닌은 당시 일본의 연호예요. 연호. 쇼군의 후계 문제를 둘러싼 슈고 다이묘들이 교토에서 벌인 전쟁이 오닌의 난입니다. 자, 오닌의 난을 어쩌면 유발했던 원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아사카가 요시마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시마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시마사는 무로마치 막부, 우리가 가마쿠라 막부가 최초의 막부고요. 두 번째 막부가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이 무로마치 막부의 8대 쇼군이 바로 요시마사입니다. 이 사람 별명이 있습니다. 난세를 초래한 문화예술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시마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감성이 풍부한 남자였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좋아했고요. 다도를 좋아했고 꽃꽂이를 좋아했고 이런 남자가 6살 때부터 쇼군직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쇼군이 하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었겠죠. 정치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무능하기까지 했죠.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꿈이 있었습니다. 빨리 쇼군직을 던져버리고 저 교토의 큰 동산에서 멋진 별장을 짓고 내 노후를 그냥 편안하게 꽃꽂이하면서 정원을 가꾸면서 살고 싶어. 이런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여성한 사람이 요시마사였는데요. 그래서 쇼군직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요시마사의 아내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히노 도미코. 이름 속에 부자가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당대에 나면서도 부자였지만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았던 히노 도미코. 일본 최고의 악녀 중에 한 명입니다. 일본 3대 악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도미코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악녀가 될 동안 남편은 정원 가꾸기에 몰입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히노 도미코 왜 악녀가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 남편은 돈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감성적인 사람이었고 아내는 너무나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막부를 꾸려가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죠. 근데 꽃꽂이 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아니겠죠. 히노 도미코가 그 돈을 다 마련합니다. 당대의 히노 도미코한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부정축제의 달인. 야, 돈놀이를 엄청나게 잘했다는 거죠. 고리 대금업자였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일본의 기록에 의하면 천하의 화폐가 도미코에게 몰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요시마사하고 히노 도미코한테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권력도 가졌고 돈도 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쇼군의 지위를 물려주고 이 요시마사는 빨리 은퇴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정치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쇼군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에 출가했던 동생을 불러들이죠. 머리 깎고 들어갔던 동생, 다시 머리 길러라 그럽니다. 요시마사의 동생 아시카가 기진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아시카가 요시미로 이름을 바꿉니다. 환속을 하게 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이 기진은 형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절대로 나는 쇼군 안 될 거야. 형이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되게 혼란이 생길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 이 부처님을 모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요시마사가 동생한테 했던 말이 있죠. 향후 아들을 얻더라도 그 아들을 머리 깎고 절에 보내더라도 내 뒤를 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어. 네가 내 유일의 후계자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의 말을 믿고 다시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그만큼 기대하고 고대하고 애타게 기다렸던 아들 이제야 탄생합니다. 바로 요시히사인데요. 근데 이 요시히사를 도미코는 쇼군의 자리에 오르게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요시히사한테 후견인을 붙입니다. 그 후견인이 야마나 소젠이고요. 그리고 이 호스코와 가소모토라는 이 유력한 가문은 요시미한테 붙게 됩니다. 그래서 교토의 가장 중앙의 그 길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을 동군, 왼쪽을 서군이라 해서 온인의 난이 일어나는데요. 자그마치 11년 정도, 그러니까 10년에서 11년 정도 교토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야마나 소젠이 이끄는 이 서군의 군대는 11만이고요. 호수가의 어떤 이 가문이 이끄는 군대는 16만입니다. 전국에 있는 다이묘가 다 교토로 다 몰렸습니다. 이곳에서 이 쇼군의 후계자 지위를 두고 찢고 볶고 싸웠다는 거죠. 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들과 동생이 이렇게 교토에서 찢고 볶고 싸우고 있는데 그 형이자 아버지였던 요시마사는 뭘 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야우 얘들아 싸우지 마 한마디 던져놓고 교토의 동산에 가서 뭐를 하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 교토에 가면 은각사라는 곳에 여러분 가보셨을 겁니다. 교토 정원의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긴카쿠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긴카쿠지. 그 우리가 금각사라고 있습니다. 금각사는 킨카쿠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시마사의 할아버지가 만든 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킨카쿠지, 금각사. 긴카쿠지는 은각사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교토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유유자적 정원을 가꾸었던 사람이 요시마사였습니다. 오닌을 낳은 승패는 요시마사의 아들이었던 요시히사한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닌의 난이 일본 사회에 일본 전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자, 오닌의 난 이후에 하극상이 만연했습니다. 하극상.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범한다는 거죠. 위 사람의 말이 먹히지가 않는 사회가 하극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에서 다이묘가 슈고 다이묘에서 센코쿠 다이묘로 전환되는 그 기점이 오닌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슈고 다이묘는 쇼군에 의해서 임명을 받는 지방관 정도, 공무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쇼군이 컨트롤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센코쿠 다이묘 같은 경우는 오닌의 난 때 지방에 있는 모든 다이묘들이 교토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자신의 영주를 대리인한테 맡겨놓았겠죠. 그런데 오닌의 난이 10여 년 동안 계속 지속되면서 그 대리인들이 그 영지를 빼앗아 버렸다는 거죠. 배신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주군을 배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하극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센코쿠 다이묘고요. 그래서 이 센코쿠 다이묘들이 활약했던 시대, 전국시대입니다. 이 전국시대의 키워드를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꼽아봤는데요. 불신, 배신, 복수, 하극상. 이런 곳에서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일본의 전국시대입니다. 속고 속이는 가운데 누구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시대. 제가 다음 31회에 할 겁니다. 이 전국시대 난세에 또 걸출한 일본이 배출한 스타 3명이 나오죠. 3인 3색의 리더십. 다음 31회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30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시마사의 동생 아시카가 기진인데요. 원래 이 요시마사는 잠깐만 카톡이 잠깐 좀 끄고 하겠습니다. 무슨 모양으로 내가 미치겠다. 잠깐만, 어머 어떡하면 예? 이걸 계속 카톡 소리가 나가지고 무음을 해놓는다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어서 할까요? 죄송한데 여러분 오늘 제 혼자 하니까 좀 NG 내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부터 좀 NG를 냈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아주 스무스하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오랜만에 왔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네? 네? NG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NG 보여주는 건요? 재밌겠다. 재밌겠다.